정이야, 너 요즘 좀 여유 있냐? 왜요? 무슨 일이세요? 영순에 이번에 아파트 계약했잖아. 중도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네가 1억만 보태라. 그 말의 순간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억 원이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바로는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떻게? 너도 회사 다니고 너 남편도 번다며. 둘이 맞벌인데 그 정도는 어렵겠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6살 김정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겼겠지만 이날은 이상하게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요즘 딸 둘 대학 보내느라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빠듯하기만 했거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여유 없어요. 엄마, 갑자기 1억은 무리예요? 무리라니? 오빠가 집 마련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어때?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결혼할 땐 아무것도 없던 우리 집. 그땐 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셨던 엄마였는데 왜 오빠한텐 이리도 당연하게 도움을 구하는 걸까요? 내가 대신 갚을게. 천천히라도 꼭 갚는다. 엄마, 그 말 전에 몇 번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진짜 갚으신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오빠 우선이었잖아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말은 또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정이야,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그 돈은 꼭 필요해. 이제는 화가 나기보단 허탈하더라고요. 딸한테 1억을 요구하고 안 주면 적반하장. 내가 진짜 내 엄마 맞나 싶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얘기 들었어? 아니, 엄마가 전화해서 오빠네 집 중도금 좀 도와달라는데 1억이래.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그 돈 우리가 마련해 줄 수는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건 무리야. 그래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무거운 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안 되겠어? 엄마랑 이 관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응,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맞아.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 대신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계속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유 없습니다. 엄마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 진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그래, 너는 돈밖에 모르는 년이다. 받지도 않았는데도 문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할 말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찢겨나간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텅 빈 자리가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1억 원 얘기를 들은 뒤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자꾸만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잠든 아이들 방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신 건 좀 심했지. 그치? 자꾸 생각나. 처음엔 그저 놀라고 다음엔 화가 났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억울함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감정이 시작됐을까 생각하니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딱 4년 전 우리 큰딸 유진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신부 측 가족으로서 예식장에 일찍 가서 손님도 맞고 드레스도 챙기고 제가 신부가 된 것처럼 뛰어다녔죠. 하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엄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이 끝날 무렵까지도 엄마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신랑 측 가족만 북적였습니다. 신부 대기실 한켠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요즘 다리 안 좋다고 아침에 갑자기 안 간다고 하더라. 예식이 어제 오늘 정한 것도 아니고 딸 결혼식인데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는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상처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도 며칠 동안 엄마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었더니 전화를 받긴 받았죠. 야야, 사진 잘 찍혔냐? 엄마, 왜 안 오셨어요? 유진이 그렇게 보고 싶다 하더니. 내가 뭘 하러 가? 어차피 신랑 집이 다 준비하는 건데 내가 괜히 가서 뭐 하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위네 식구들이 다 해준다며 엄마는 딸 결혼을 그저 남 일처럼 여긴 거예요. 그 뒤로 며칠 지나서 등기로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딱 1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나마 말도 없이 축의금이라 쓰인 봉투조차 없이요. 엄마, 봉투 잘 받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야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너도 알잖아. 자식 키우기 어려운 거. 그 말에 더는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저도 딸 키우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잘 아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무렵 엄마가 오빠네 집 냉장고 바꿔줬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중고가 아닌 새 제품으로 LG 프리미엄 냉장고를. 당시 가격이 거의 250만 원대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속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냉장고는 사주시고 제 딸 결혼엔 그냥 안 오셨어요. 냉장고는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걔가 카드 긁고 내가 조금 보태준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오빠를 위한 지출은 보탬, 제게 주는 건 아까움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딸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유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외할머니 안 오신 거 혹시 나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숨겨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엄마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반면 오빠네 아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장손인 현우가 취업했을 때는 직접 미역국까지 끓여서 보내셨습니다. 그 미역국 끓여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났어요. 엄마, 왜 유진이 때는 안 오시고 현우 취직은 챙기세요? 아유, 걔는 우리 집 장손이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딸 결혼보다 오빠 아들 직장이 더 중요한 일이라니요. 그러다 보니 1억 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억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게 터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저도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순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하려고 해. 잘 생각했어. 당신 그동안 충분히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엄마 되지 않겠다고요. 기억 못할까봐 노트 한 구석에 글을 남겼습니다. 난 내 딸 꼭 그 옆에 있을 것이다.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엄마란 이유로 딸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다.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와의 관계를 조금씩 멀리 놓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요. 주말 아침부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번호를 보기 전부터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친정 엄마였어요. 정희야, 오늘 뭐 하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가 또 집이 난장판이라고 난리를 쳐서 방 좀 정리해줘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 몇 달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엄마, 지난달에도 제가 청소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탁하는 거지. 네가 하니까 아빠도 조용하고. 결국 또 끌려가듯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몸이 피곤한 것도 잠시 잊은 채요.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고무장갑부터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것부터 끼고 부엌부터 좀 봐봐. 냄새 나겠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고 오빠는 그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은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싱크대는 설거지 산이었어요. 반찬통은 죄다 상한 냄새가 났고 냉장고 안은 정리 하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정리했는데 또 이래요? 그새 쌓인 거지 뭐. 냉장고는 아빠가 자꾸 먹다 남은 걸 밀어 넣어서 그래. 사실 엄마는 요리를 거의 안 하세요. 배달이 대부분이고 음식도 아빠가 주워온 걸 모아둔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번 가면 고무장갑 끼고 변기 뚫고 찌든 기름 벽 닦고 그날은 거실 유리창 청소까지 시키셨습니다. 햇빛 좀 들게 커튼도 빨아야겠다. 세탁기에 넣어두자. 정말이지 누구 생색도 안 내고 조용히 일하는 가정부 같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겨우 앉으려 하니 엄마가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기 작은 방에 이불 꺼내놨으니까 널어서 말려.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밥은 집에 가서 먹어. 내가 또 언제 널 불러서 이렇게 하겠냐? 그 한마디예요. 그 한 문장에 내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어요. 아이 어릴 적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부탁드렸을 때도 자꾸 그러면 너 나중에 힘들어져. 너희 애는 네가 키워. 그 말 들으며 억울했던 그날 이후 저는 엄마한테 부탁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필요할 땐 꼭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이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아니요, 엄마. 그건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들인 오빠에겐 한 번도 이런 말 못 하시잖아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에도 오빠네 손주는 엄마가 봐주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오빠 집에 가서 반찬 챙기고 청소도 해주신다고요. 그날 창틀 닦다 베인 손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낙으로 이걸 참고 있나 싶었죠. 저녁이 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엔 창고 좀 정리하자. 거긴 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엄마, 나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회사 다녀요. 그럼 너희 오빠한테 하랴? 그놈이 뭘 안 해? 그래요. 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시키는 엄마의 문제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손에 밴드를 붙이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청소하고 왔어? 응, 이번엔 유리창이랑 커튼 빨래까지. 당신 사람 너무 착하다. 아니, 너무 착해서 손해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착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엄마한테 익숙한 사람이 된 거야. 익숙해서 막 다뤄도 되는 사람. 잠들기 전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낯설던지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날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주말만큼은
내 시간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사했다는 소식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제 입이 아니라 고모를 통해서요. 네 엄마 이번에 영수 옆으로 이사했다며? 2발자국만 걸으면 된다더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사한다고 나한텐 말도 안 했는데 고모한텐 자랑처럼 떠들었다는 거죠. 며칠 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사하신 거 진짜예요? 영순의 바로 옆 동으로 왔다. 엘리베이터 타고 1분이면 영순의 도착이야. 저한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바쁘잖아.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순간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말이 엄마에겐 말 안 해도 되는 자식이란 뜻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밥을 먹으며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빠 옆동으로 이사했대. 나한텐 말도 없이. 진짜? 근데 오빠는 뭐래? 몰라, 오빠는 늘 조용하지. 하지만 그걸 허락했다는 거잖아.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그 집은 거절 못했을 거야. 엄마한테 다 해주는 이유가 있잖아. 그래요. 이유는 분명했죠. 엄마가 아들한텐 주는 사람이었고 저한텐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일부러 볼 일을 핑계 삼아 새로 이사한 엄마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건 익숙한 말투였어요. 정이야, 잘 왔다. 저기 테이블 위 좀 치워줘. 영순의 애들 간식 먹고 가서 좀 지저분하네. 안방을 지나쳐 거실에 들어서자 식탁엔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과자 부스러기, 물기 젖은 종이컵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누가 먹고 그대로 둔 거예요? 영순의 애들. 어제 와서 자고 갔지.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조여왔습니다. 내 아이들에겐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잠자리 내준 적 없던 엄마였거든요. 유진이랑 지연이 어릴 땐 재워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걔들은 성격이 예민해서 영순의 애들은 순하잖아. 순하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아이 탓을 하며 결국엔 엄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고르는 거란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반찬통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삼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 태어난 이유로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했을까요? 며칠 뒤 엄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정이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청소 좀 도와줘라. 장롱 옮기는데 너밖에 없다. 그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오빠랑 함께 하세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넌 참 정이 없다. 어쩜 그렇게 딱 잘라? 그래요. 정을 줬는데 받은 게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이 마르고 말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뒤에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좀 내가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일찍 누웠는데 저녁 8시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이야, 너 다음 주 금요일 쉬는 날이지? 왜요? 또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즘 보호사 쓰는데 비용이 너무 나와. 너도 좀 돌아가며 봐야겠다.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가 한 달 전부터 다리 힘이 부쩍 빠지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거든요. 엄마는 요양보호사를 구했지만 한 달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자꾸 티를 냈습니다.
그럼 오빠랑 나눠서 비용을 부담하든가요? 왜 저한테만 돌아가면서 보라 그러세요? 걔는 일도 바쁘고 자식도 어리고 걔한테 어떻게 시키냐? 그럼 전요? 저도 회사 다니고 딸 둘 키우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딸이니까 그 정도는 좀 하자. 딸이니까. 그 말이 입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엄마는 무슨 일이든 딸이니까로 시작해서 당연하다로 끝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봄을 나한테 맡기려 해. 요양보호사 월급이 부담된대. 아니, 오빠는? 아들이라면서 가까이 살잖아. 그러게. 근데 엄마 입장에선 아들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건 당신이 늘 들어줬기 때문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부탁하면 무조건 달려갔고, 싫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며칠 뒤, 엄마가 보내온 문자에는 보호사 하루 빼고 정의가 봐주면 40만 원 아낀다고 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된 제 존재. 그게 그 문자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차마 전화를 하지 못하고 오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아빠 돌봄 얘기 들었어? 아, 엄마가 뭐라 하긴 하더라. 근데 나는 회사 일이 워낙 빡빡해서. 역시나였습니다. 바쁘다는 말 한마디면 엄마는 그래, 아들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길 테니까요. 다음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보호사 비용 같이 보태드릴게요. 근데 돌아가면서 돌보는 건 못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제가 엄마한테서 키웠다는 말 들을 만큼 받은 게 뭐가 있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을 처음 꺼낸 거였거든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그래, 너 같은 딸 낳은 내가 잘못이지.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시원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어떤 건지 이젠 정확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보호사 비용을 매달 일부 송금하겠다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딸이니까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 한마디 딸이니까. 그 말 때문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헌신했는데 그 대가는 너 같은 딸 낳은 내가 잘못이라니.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좀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만들어진 건 벌써 5년 전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젠 문자 말고 단톡으로 소통하자면서 오빠와 저, 엄마 아빠 4명만 들어있는 단체방을 만들었죠. 이름은 우리 가족. 그 이름부터가 이미 저에겐 좀 무거웠습니다. 초기에는 명절 음식 뭐 할지, 아버지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 오빠네 조카 생일 사진 같은 걸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그 방은 사실상 엄마의 오빠 찬양방이 되었어요. 영수가 이번에 승진했단다. 우리 아들 대단해. 오늘은 영수가 김치 냉장고 고쳐줬어. 역시 아들은 든든해. 그 방에선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써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들 사진을 올려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던 엄마였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오빠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단톡방에 사진을 여러 장 올리셨죠. 직접 만든 잡채에 갈비찜, 미역국에 케이크까지. 오늘 영수 생일상이야. 직접 차렸지롱. 그 글 아래엔 아빠가 단답형으로 수고했어. 오빠는 잘 먹었습니다. 정말이지 보기 좋은 가족사진 한 장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고 저도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에 문자를 하나 남겼어요. 엄마, 제 생일은 다음 주예요. 엄마는 읽고도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 지나던 날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엄마에게서 개인 문자가 왔습니다. 바빴다. 미역국은 집에서 끓여 먹어라. 그 한 줄이었어요. 생일 축하해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일 케이크 초를 켜다가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전화 안 했어? 응, 바쁘셨대. 딸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촛불을 끄고 케이크 조각을 나누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더는 못하겠다. 며칠 후 또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빠네 가족이랑 같이 간 여행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그곳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팔짱을 끼고 놀이공원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였어요. 그 방에 조용히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요. 다음 날 오빠에게 개인 톡이 왔습니다. 왜 단톡방 나갔어? 그냥 나랑은 안 맞는 방 같아서.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선 연락이 안 왔고 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왜 방 나갔냐? 애처럼 구니까 좋냐? 엄마, 나 애 아니에요. 그냥 엄마한테 실망해서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지경이야? 다 설명해야 알아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싶으세요? 통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엄마는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 생일날 아빠에게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예전부터 늘 묵묵히 계셔줘서요. 아빠는 잠시 조용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삶 살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참 많이도 참았던 시간이었어요. 그 단톡방 하나에서 나왔을 뿐인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나도 이제 내 감정부터 챙기며 살아야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꽃다발이랑 케이크 챙겨서 친정에 들렀겠지만 올해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래, 고맙다. 뭐하러 전화까지 했냐? 짧고 수줍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네 엄마, 니네 아빠 명의로 돼 있던 집 오빠한테 넘겼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 집을 오빠한테 넘겼다고요. 예전부터 들려오긴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명의지만 사실상 내 오빠 집이지 뭐라고 말하던 걸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버지 집 오빠 명의로 바꾸셨어요? 그래. 어차피 걔가 돌봐드릴 거고 같이 사는 마당에 그게 맞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오빠가 돌봐드린다고요. 친정오빠 병원도 안 따라가고 엄마가 불러도 바쁘다고만 하잖아요. 오빠가 뭘 돌봐요? 엄마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텐 아무것도 안 주지.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사랑도, 인정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요. 그래서요? 결국 전 평생 그렇게 해도 받을 건 없다는 거예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았다. 근데 자식이면 좀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엄마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부려먹고 희생을 강요해 놓고도 고마운 줄 알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요? 엄마한테 고마운 적 없어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그 말을 꺼내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말문을 닫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야? 아무것도 안 주신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나 봐.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위로를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연락처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말이 뇌리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라도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오빠가 보낸 단 2줄짜리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입원하심, 폐렴 증세 있음.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였는데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게 멈췄어요. 남편에게 알리고 회사에 조퇴를 신청한 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여니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을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마 먼저 말을 걸 수 없어서 저는 아버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정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고 입술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왔구나. 고맙다. 그 말에 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오빠가 병실에 들어왔고 엄마는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좀 해라. 나 혼자 이 짓 못하겠다. 그 말에 오빠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기분 나빴어요. 묵묵히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본인은 절대 나서지 않는 그 태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입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엔 친척들, 조카들, 이웃들까지 북적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과는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어요. 엄마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오빠 옆에만 붙어 있었고 저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녁 무렵 사람들이 다 빠지고 상주들만 남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 너밖에 없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결국 또 저예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이제 너라도 있어야지. 그럼 지금까지는요? 제가 아무리 있어도 엄마한테는 없었잖아요. 그건 내가 괜히 서운해한 거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서운해서요? 엄마, 딸 결혼식 안 온 사람이에요? 축의금도 겨우 10만 원 넣으셨잖아요. 반찬 하나도 해준 적 없던 엄마가 오빠네 김치냉장고 바꿔줄 땐 그렇게 신나했잖아요. 엄마는 말을 잃었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한 말, 그러니까 너한텐 아무것도 안 줘.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짓밟는지 몰라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좀 욱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 그냥 욱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좀 끝내도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는 거기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모든 걸 정리하게 만든 계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몇 번을 울리더니 결국 끊겼고 그 뒤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정희야, 나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이 집이 무섭고 허전해서 못 살겠어. 네 집에 잠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겠니? 그 문장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깐이라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대요. 잠깐이라도 라고 하셨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무서워요. 같이 살면 나 힘들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그건 당신 선택이야. 남편의 말은 언제나 짧고 분명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이번엔 받았습니다. 정이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민폐 안 끼치게 할게. 그냥 방 하나만 쓰면 돼. 네 아버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엄마, 저도 이제 제 삶 좀 살고 싶어요. 엄마는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네 아빠 죽자마자 나를 내치겠다는 거냐? 부모도 안 돌보는 그런 딸 내가 어떻게 키웠냐? 그 말에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예전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또 욕을 퍼붓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엄마 이름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도 완전히 나갔어요.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밤에 혼자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구나. 그동안 나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지. 그냥 김정희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엄마, 그래도 이제부턴 정말 저도 제 삶을 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나 망하게 했지? 네가 다 꾸민 일이지? 내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네가 신고했잖아.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그럼 그날 날 모욕하고 도둑 취급했던 건 잊으셨나 봐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사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참 재미있죠? 넓은 창문 너머로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한정식집 내부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갈한 한식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에는 아직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윤정숙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한 베이지색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상태였다. 신발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단화를 신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다. 정숙은 아들 김태훈을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든 기꺼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훈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잠시 후 식당 입구에서 종업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고 예비 사돈 박미란과 예비 며느리 박소연이 들어섰다. 미란은 한눈에 봐도 강남 상류층임을 과시하는 차림새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명품 귀걸이, 트위드 재킷, 손목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 미라는 매니큐어가 완벽하게 칠해진 손을 흔들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사돈 반가워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미란의 인사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친절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정숙은 그 속에 깔린 미묘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챘다. 하지만 정숙은 티내지 않고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다. 멀긴요. 기차 타고 오니 금방이더라고요. 그래도 서울까지 나오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요즘 시골에서 뭐 농사 같은 거라도 지으시나요? 아니요. 그냥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럼 딱히 하시는 일은 없으시겠네요? 하긴, 시골 생활이란 게 뭐 그리 복잡할 게 있겠어요? 미란은 말끝마다 시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미란의 시선이 정숙의 가방을 흘끗 스쳐 지나갔다. 미란은 마치 무언가를 떠보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우리 애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촌스럽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신혼집은 서울에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태훈이 도착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태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정숙의 옆자리에 앉았다. 소연도 태훈을 따라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엄마, 그만해. 소연은 조용히 미란의 팔을 붙잡았지만 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소연이는 서울 토박이라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치 같은 것도 아직 담글 줄 모르고 사돈 댁에서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죠?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도 혼자 저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십니까? 덕분에 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요. 아휴,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할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 애가 그런 걸 못 해봤다고요. 김치야 사 먹으면 되니까 걱정할 건 없지만 서울 생활에 익숙한 소연이가 아무래도 시골 분위기랑 맞지 않을 수 있어서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숙은 미란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굳이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란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사돈은 평소에 음식을 직접 해 드세요? 아니면 반찬 가게 같은 데서 다 사 드세요? 직접 해 먹기도 하고 사 먹을 때도 있죠. 아, 요즘 시골에도 반찬 가게가 있나 보네요. 그래도 서울이랑은 품질은 다르겠죠? 미란의 태도에 태훈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 너무 무례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작게 미소를 띠며 말하던 미란이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머,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허둥지둥 뒤적이기 시작했다. 엄마, 차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여기 테이블 위에 뒀어. 미란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눈빛을 정숙에게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갑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다. 장모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냥 가방 한번 열어봐 주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정숙은 살면서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세요? 그냥 가방 한번 열어보면 될 일을. 정숙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좋습니다. 차라리 제가 직접 경찰을 부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방을 모두 똑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정숙의 단호함에 미란이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혹시 차에 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소연은 황급히 차로 뛰어가 미란의 가방이 있는지 확인했고 잠시 후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엄마, 여기 있었어. 차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어머, 내가 깜빡했네. 그럼 그렇지. 사돈이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태훈의 기분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이게 사과하시는 겁니까? 그때 정숙이 끼어들며 말했다. 됐어, 태훈아. 이만 가자. 그렇게 첫 상견례는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식당을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가웠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과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상결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복해서 떠올랐다. 정숙은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시골에서도 검소하게 살며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꾸려왔다. 그런데 도둑 취급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정숙은 한숨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태우는 정숙의 옆을 함께 걸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보였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정숙은 가만히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는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요. 대체 왜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이란 게 원래 그렇지.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장모 될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정숙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태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가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어.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정숙의 말에 태훈의 등골이 싸늘해졌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했던 정숙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결코 쉽게 지나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태훈은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미란과 소연도 식당을 떠나 차로 향하고 있었다. 엄마, 아까 너무 심했어. 어떻게 태훈 씨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뭘 심해? 그 여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지. 어차피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소연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야. 난 그냥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했을 뿐이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미란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았다. 태훈 씨가 엄청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태훈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엄마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결혼을 깨겠어? 하지만 소연은 왠지 불안했다. 태훈이 보인 표정이 너무도 단호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숙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얕잡아보는 시선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때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도 사람들은 정숙을 여러 이유들로 깔보곤 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럴 때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다. 미란의 태도가 딱 그런 부류였다. 정숙은 생각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자기 오만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정숙의 깊이 숨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미라는 모르고 있었다. 정숙이 단순한 시골 아줌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숙은 서울에서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적절한 시기에 건물을 매입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정숙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르다.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며칠 후 태훈이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이 결혼해야 할까요?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았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가족과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장모 될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이 결혼이 제대로 될까요? 정숙은 차분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네가 소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자체만 보고 결혼해야지. 하지만 사돈의 태도가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땐 다시 고민해 봐야겠지. 태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네 어머님이 계속 저런 식이라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겠구나. 태훈은 정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득 궁금증이 들었다. 며칠 뒤 정숙은 서울 강남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심 한복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정숙은 원래 이런 곳을 자주 오지 않았다.
올 필요도 없었고 번잡한 분위기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다. 정숙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미란,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업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손에 쥔 작은 수첩에는 미란이 운영하는 명품 편집숍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수첩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어 정숙은 결국 미란의 명품샵에 도착했다. 명품샵에 도착한 정숙의 눈은 크게 확장되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매장이었기 때문이다. 매장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큰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과연 돈이 많아 보이긴 하네. 하지만 것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지. 매장 입구에서 짧게 생각을 마친 정숙이 미란의 매장으로 들어섰다. 박미란은 가게 한가운데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란은 여전히 세련된 트위드 재킷을 걸치고 손목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미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객들과 명품 가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 시각 미란은 자신의 명품 편집숍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 매장은 100% 정품만 취급해요. 해외에서 수입해서 직접 들여오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미란이 고객을 상대하는 사이 정숙은 이미 미란을 압박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정숙은 미란의 가게에 들러 천천히 둘러보며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이 영원할 거라고 믿겠지. 하지만 정숙은 한참 가게를 둘러보던 중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미란이 지금껏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숙은 손에 쥔 차가운 찻잔을 바라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렸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정숙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한편 매장 한쪽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이곳의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 정 실장이었다. 미란이 직접 매장에 나올 때도 있지만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건 정 실장이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며 정 실장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가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정 실장은 정숙을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어떤 제품을 찾으세요? 좀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선물하려고요. 정 실장은 금방 태도를 바꿔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입니다. 정숙은 정 실장을 따라가면서도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정숙의 눈에는 매장은 화려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숙은 유심히 가방들을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기엔 완벽한 명품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실 정숙은 과거 시장에서 장사하며 수많은 물건을 다뤄봤다. 단순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차이점을 정숙은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이 가방은 어디서 들여온 건가요? 해외 수입을 통해서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정품 감정을 완료한 제품들이에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짝퉁이야. 정숙은 여러 개의 가방을 살펴보며 수상한 점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 바느질, 가죽 질감, 내부 마감.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조금씩 어색했다. 그렇게 정숙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확실해, 이 가게. 가짜 명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팔고 있어. 정숙은 조용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미란의 눈앞에서 가방 하나를 집었다. 이거 예쁘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미란이 다가왔다. 어머, 사돈이 직접 구매하시려고요? 네, 아는 사람한테 선물 좀 하려고요. 사돈, 이건 정말 귀한 제품이에요.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죠. 그래서 얼마예요? 800만 원입니다. 정숙은 흔들림 없이 카드를 꺼냈다. 결제할게요. 미란은 놀란 듯 정숙을 바라봤다. 생각보다 씀씀이가 크시네요. 좋은 물건이라면 기꺼이 사야죠. 미란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큰돈을 쓰겠다는 손님을 말릴 이유는 없었다.
결국 미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결제를 도왔다. 정말 탁월한 선택하셨어요. 사돈, 안목이 있으시네요. 정숙은 미란에게 자신만의 다양한 의미를 담은 한마디로 일관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방을 손에 든 정숙은 매장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감정을 받아야겠어. 정숙은 곧장 전문가를 찾아가 가방을 감정 맡겼다. 그리고 며칠 후 전문가의 답변이 돌아왔고 정숙의 예상대로 정품이 아니었다. 정숙은 피식 웃었다. 역시나 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준비에 나섰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감정 결과서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전문가가 남긴 정품이 아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해야겠어. 정숙은 서랍을 열어 조용히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노트에는 미란의 매장 주소, 규모, 직원 수, 제품들의 정보와 아주 고객층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가득 있었다. 그리고 노트의 가장 마지막에는 증거 확보 완료, 신고 준비라고 적었다. 정숙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다. 이번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 시각 미라는 매장에서 귀하다고 정평이 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 제품, 이번 시즌에 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정가만 수천만 원이 넘어요. 고객들은 감탄하며 미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미란을 거의 찬양하듯 바라보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미란은 이런 고객들의 반응에 흡족해하며 싱글벙글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나는 이 강남 바닥에선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지만 미란이 자신에게 취해 있는 이 순간, 미란을 향한 작은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간, 정숙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신고서에는 강남의 한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신고 없이 현금 결제로 유도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가득했다. 거기에 정숙이 직접 구매한 800만 원짜리 가방에 대한 영수증도 있었다. 미란이 얼마나 교묘하게 탈세를 하고 있는지, 미란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낱낱이 적어 내려갔다. 돈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은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게 가장 확실하지. 정숙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미란의 실체를 제보했다. 며칠 후 정숙은 경찰서로 향했고 담당자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가방이 가짜 명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숙은 감정서를 경찰에게 제출하며 설명을 덧붙였다. 단순한 짝퉁 판매가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수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할 겁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할 만한지를 함께 검토했다. 그리곤 자료 검토를 마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경찰의 말에 정숙이 말을 덧붙였다. 꼭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 되니까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경찰서를 나섰다. 한편 정 실장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대표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우리 매장에서 가짜 명품을 판다는 이야기요. 최근 몇몇 고객이 감정을 맡겼는데 정품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굳어졌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정 실장을 향해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디서 구하는 제품인지 알잖아? 하지만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조사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미라는 크게 당황해하며 자신의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러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그 시골 여자? 며칠 후 태훈이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무슨 변화? 예전 같으면 그냥 참으셨을 텐데 뭔가 하시려는 것 같아요. 사람이 평생 참기만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겠니? 태훈은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겼다. 설마 소연이 어머니한테 뭔가 하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뿐이야. 태우는 정숙의 표정을 보며 정숙이 무언가 꾸미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오후 미란의 매장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곳은 바로 국세청이었고 세금 누락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국세청 직원의 말을 들은 미란은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정도 힘이 풀렸다. 뭐라고요? 미란은 입술을 깨물고 곰곰이 생각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다급해진 미란은 재빨리 정 실장을 불렀다. 정 실장, 지금 당장 자료 정리해.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란은 전혀 알지 못했다. 미란은 국세청에 전화를 받은 이후로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설마 정말 조사까지 들어올 줄이야. 밤잠을 설친 미란에게 국세청 조사에 이어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다. 경찰은 미란에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가품이라는 신고가 있었다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경찰의 말을 들은 미란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짜라니, 가짜라니. 위기에 처한 미란이 이번에도 정 실장을 불러 말했다. 정 실장, 우리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 중 가품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 실장은 당황해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저희가 유통하는 제품 중 일부가 감정받으면 걸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니까요. 정품이랑 차이가 거의 없는 고급 제품들이었고 고객들도 감정을 거의 안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 일부러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때 미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그 촌년? 이번에도 너야? 미란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겠지.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미란을 낭떠러지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정숙은 신고 후 바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조바심 낼 필요 없어. 시간은 내 편이야. 정숙은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번엔 가짜 명품을 구매한 다른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정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장 방문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조사하며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가품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이제 이들을 이용할 차례야. 이후 정숙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를 준비했다. 정숙은 혼자보단 집단으로 덤벼들어야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정숙은 변호사까지 섭외하며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며칠 후 미라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경찰이었고 가품 피해자들이 늘었고 집단 고소가 진행이라는 소식이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집단 고소? 미라는 전화를 끊자마자 정 실장을 찾았다. 정 실장,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아봐. 이러다간 매장이 끝장나겠어. 하지만 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변호사를 구해도 지금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미라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뒤적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네가 아는 변호사 없니? 지금 상황이 심각해. 소연은 걱정되는 말투로 미란에게 말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상황이 심각해. 좀 도와줘. 하지만 소연도 더 이상 미란을 감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엄마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 같아. 난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 결국 소연은 미란을 외면했고 미란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태우는 최근 몇 주 동안 정숙이 자주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어머니가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분명해. 태우는 조용히 온라인에서 미란의 매장을 검색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미란의 매장이 피해자들의 고발로 가품 판매에 대한 수사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였다. 태우는 충격에 빠졌다. 설마 어머니가? 태우는 급히 정숙을 찾아갔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난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뿐이야. 어머니,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태훈아,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네가 그걸 이번 기회에 배웠으면 좋겠다. 태훈은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정숙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국세청과 경찰이 미란의 매장을 급습했고 미란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정품만 팔았어요. 그러나 미란의 말에도 경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란은 결국 경찰에게 연행될 수밖에 없었다. 정숙은 조용히 미란의 매장이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정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속이 텅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지. 미란은 끝까지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무너졌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메모장에 사필규정.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적었다. 미란은 경찰 조사 후 매장에 돌아와 사무실 안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이야. 국세청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이후 매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손님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몰려들었고 언론은 미란의 사업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미란은 자신의 기사를 읽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누구야? 대체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어쩌면 미란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설마 그 여자가 여기까지 개입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정숙 말고는 미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정숙의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미란은 정 실장을 통해 빠져나갈 국리를 마련해야 했다. 정 실장, 서류 정리 다 했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정 실장의 표정은 무거웠다. 대표님,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 매장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다들 등을 돌리고 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떠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까지 나를 배신하겠다는 거야? 정 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키웠어요. 돈이 들어올 땐 좋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어요. 닥쳐, 나한테 훈계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대표님, 전 더 이상 책임 못 집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위험한 문제고요. 저는 제 살 길 찾아야겠어요. 네가 감히. 정 실장은 더 이상 미란의 말을 듣지 않고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그런 정 실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날 밤 미란은 딸 소연을 찾아갔다. 소연아, 네가 나 좀 도와줘야 해. 소연은 미란에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말했다. 엄마, 내가 뭘 도와줘야 하는데. 너 아는 변호사들 있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 좀 찾아봐줘. 엄마, 그 전에 엄마가 한 일을 생각해봤어?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어왔잖아. 그건 절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들 그렇게 해. 아니, 엄마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미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난 더 이상 엄마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소연아, 네가 날 이렇게 버릴 거야? 엄마가 먼저 버린 거야. 양심도 도덕도 다 버렸잖아. 소연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태훈 씨도 그의 어머니도 우리 가족과 엮이기 싫을 거예요. 나도 이제 떠날게요. 소연아, 잠깐만. 미란은 소연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었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버린 후였다. 미란은 결국 모든 걸 잃었다. 매장은 문을 닫게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란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미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접 정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정숙은 자신의 집 정원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나와, 윤정수.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여긴 웬일이세요? 네가 나 망하게 했지? 네가 다 꾸민 일이지?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죠. 네가 신고했잖아. 너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날 날 모욕하고 도둑 취급했던 건 잊으셨나 봐요? 미라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사돈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참 재미있죠? 미라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고 정숙은 조용히 마당의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사람을 깔보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냥 그동안 살아온 방식의 결과일 뿐이에요. 미라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저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스스로 만든 결과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이시고요. 미라는 분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더 이상 욕 말곤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돌아서 정숙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런 미란의 모습을 정숙이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 한편 태훈과 소연은 슬슬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태훈이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소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소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 가족이 망쳐버린 거야. 태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연은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참 씁쓸하네. 소연은 미란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미란의 행동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미란은 결국 돈과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어쩌면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말이었는지도 몰라. 소연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소연은 태훈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고 소연과 태훈은 그렇게 마지막 만남을 이어갔다. 며칠 뒤 태훈과 소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커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소연아, 나는 정말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아. 태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엄마는 말이야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는 성격이야. 하지만 한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다시 돌아보지 않아. 소연은 고개를 떨궜다. 어머님께서 날 싫어하시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저 다른 이유 때문이었으니까. 소연은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겠지? 태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결혼 여기까지인 것 같아. 소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우리 서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기로 해. 태훈은 마지막으로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앞으로 행복해지자.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완전한 이별을 받아들였다. 얼마 뒤 미라는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거실에서 술을 들이켰다. 텅 빈 집안, 전화도 울리지 않았고 적막했다. 소연아, 너마저 날 떠나는 거니? 소연은 이제 더 이상 미란의 편이 아니었다. 사업도 망했고 명성도 날아갔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미란은 억울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다들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왜 나만? 하지만 사실 미란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란은 상견례를 하던 날 정숙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돈이 전부라고 믿지 않았다면, 소연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면 어땠을까라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랬다면 적어도 소연이는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어떤 후회도 소용이 없었다. 며칠 후 태훈은 정숙을 찾아왔다. 어머니, 소연이랑 헤어졌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태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태훈의 표정에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음 괜찮니? 태훈은 애써 웃어 보였다. 네, 잘한 결정 같아요.
그래, 그럼 됐다. 정숙은 태훈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태훈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해 줄 뿐이었다. 어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 넌 강한 아이니까. 태훈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깨달았어요.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태훈아, 진짜 대단한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럴 거야. 태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네, 어머니. 태훈은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다. 마당 한쪽에 심어놓은 장미가 바람에 흔들렸다. 어떤 장미는 가시에 찔리고, 어떤 장미는 그 가시를 넘어서 피어난다. 정숙은 차분히 웃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태우는 강남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모퉁이를 돌다가 한 사람과 부딪힐 뻔했다. 아, 어머님, 미란이었다. 예전에 찬란했던 미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허름한 옷차림,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미란도 태훈을 알아보고 순간 멈칫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런 정막을 깨는 것은 태훈이었다. 잘 지내세요? 태훈은 일부러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미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잘 지낼 리가 없잖아. 다들 나를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태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도 후회하시나요? 미란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나는 너무 늦어버렸어. 태훈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사실 미란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미란이 처참해질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잘 계시고? 미란의 말에 태훈은 정숙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하게 지내세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미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랑 달랐지. 미란이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태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도 이제는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미란은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말을 던진 뒤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태훈은 미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정숙은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정숙은 문득 미란이 떠올랐다.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겠지.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고 더 이상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그때 태훈이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일찍 왔네. 정숙의 태훈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그 사람 만났구나?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우연이요. 어떤 모습이던?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정숙은 모두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그게 공평한 세상이야. 씁쓸하다는 듯 태훈이 정숙에게 되물었다. 어머니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사람을 얕보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그게 세상의 이치야. 태훈은 정숙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정숙이 피식 웃어 보이며 말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거지. 이제 다 끝났으니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태훈은 정숙의 옆에 앉아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며 정숙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미란의 가품솔 안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세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무렵 미란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화려했던 미란의 생활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도 명품들로 가득했던 드레스룸도 미란을 둘러싸고 있던 아첨꾼들도 사라졌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리고 소연은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예전 직장에선 미란의 영향력 덕에 비교적 수월하게 승진도 했지만 이번엔 오롯이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미란이 망가지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소연은 진짜 품격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소연은 지난 아픔을 딛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몇 주 후 미라는 조용히 정숙의 집 앞에 섰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예요, 박미란. 정숙은 생각보다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리곤 담담하게 문을 열어 집 안으로 안내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 상견례에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무리하게 대했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정숙은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후회하십니까? 미라는 피식 웃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하지만 그냥 한 번은 와서 말하고 싶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차를 따라 미란의 앞에 놓았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겠죠? 미라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그렇군요. 미라는 조용히 정숙이 건넨 차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정숙에게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선택하셨네요.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미란이 떠난 후 정숙은 정원으로 나갔다. 장미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